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멋있는 친정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딸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후반 여사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심심해하니까 딸이 요즘은 유튜브로 사연 듣는 사람이 많다고 추천해줘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그중 재밌는 사연이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면 남편에게도 들어보라고 하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듣다 보니까 제 사연도 제보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주위에서도 친구들이 제보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며 하도 부추겨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보하게 되었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마 이 말은 지금 젊은 세대보다 중년 세대한테 더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어딜 가서 제 나이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더 드물 정도로 각자 가족 관련 일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특히 어린 시절 가난에 관해 얘기하면 끝도 없다고 느낄 정도로 다들 힘들게 살았던 내용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저도 가난을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데요. 아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제 기억이 시작되던 나이 때도 저는 가난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엔 아빠가 있었는데 매일 술에 취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빠는 술만 마시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어렸던 제가 기억할 정도로 아빠는 매일 술을 물처럼 마셨고 급기야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정도였어요. 그러다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래도 아빠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마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그것도 아빠가 술 마시고 벽에 걸린 시계를 깨서 그 파편이 제 이마에 꽂혀서 생긴 상처예요. 저에 대한 사랑이 끔찍했던 엄마는 그걸 보고 아빠와 몸싸움해서 경찰서까지 갔던 것도 저는 기억합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외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왔어요. 아빠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엄마는 홀로 계신 외할머니를 데리고 지방에서 더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어렸던 저와 더 어려서 막 걷기 시작한 동생을 버리고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자식들을 분신처럼 생각하며 어떻게든 본인이 보살피려고 애썼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서 몰랐지만 클수록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뭐 대단한 집안의 자식도 아니었고 가난했으며 심지어 술을 마시며 엄마가 힘들게 버는 돈을 다 쓰기 바빴던 사람이라 저도 속으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그때 아빠가 저러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 저랬던 아버지들이 한둘이 아니니 참고 넘기려고 해도 저와 동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도 외할머니도 생판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가서 새로 살게 되었는데 사실 지나고 나면 모든 과거는 미화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미화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이미 그때 아파서 거동이 불편했던 상태였고 저는 초등학생 그리고 동생은 돌쟁이니까 우리 가족 중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 나온 거라 우리가 가진 돈도 수중에 많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여관에 몰아넣고 바로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동생이 너무 어리고 외할머니라도 정정하셨으면 그래도 우리를 맡기고 공장에 가서 종일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식당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로 일하기도 했어요.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동생을 업고 어린 나이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를 했는데 그때는 동생이 너무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동생 돌보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집에 아픈 할머니가 누워있고 동생은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동생을 데리고 학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몇 번 데려간 적은 있었고 다행히 당시 선생님들은 저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동생을 데려온 학생들이 몇 있어서 이해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생만 있던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있어서 일주일에 학교를 두세 번만 갔었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선생님에게 듣고 저한테 울면서 왜 학교에 안 가냐고 하며 동생을 업고 다른 집 파출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에 엄마는 쉬는 날이 전혀 없었는데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 배달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일하는 집에서 동생을 업고 오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몇 번 잘리게 되었고 결국 동생 돌보는 몫은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학교는 꼭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학교에 가도 점심시간 때 집까지 뛰어와서 할머니와 동생 점심을 차려주고 우는 동생을 내버려두고 다시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또 집까지 뛰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도 되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기관에 못 보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때 일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동생은 5살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집에 가서 동생과 아주 조금 놀아주고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동생에게 밥을 차려주고 다시 학교에 갔다가 끝나고 집에 왔는데 동생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동생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모르겠다는 말만 들리고 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왔는데 동생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점점 눈물이 나오고 그날이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당황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덜덜 떨면서 동생을 찾아다녔어요. 너무 추워서 얼굴이 다 얼었는데 동생을 찾으려고 문방구도 가고 슈퍼도 가고 동생 못 봤냐고 울면서 다니니까 동네 어른들이 같이 찾아주셨습니다. 결국 동생을 발견했는데 거기는 바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였어요. 혼자 학교 안을 돌아다니니까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데려가셔서 데리고 있으셨죠.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가만히 집에 있지 않는 동생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속상하면서 창피한 마음도 들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괜찮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너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동생은 제가 우니까 따라오는데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미워서 그냥 두고 집으로 혼자 걸어가는데 그런 저를 동생이 울면서 따라왔거든요. 집에 가는 내내 동네 어른들이 동생 찾았냐고 다행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가 기분이 너무 싫었습니다. 분명 동생을 다시 찾은 게 기쁜데 기쁘면서 슬픈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 감정을 정의 내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한텐 미안하다고 동생도 저도 안쓰럽다고 우는데 그 눈물을 보고 저는 말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 몰래 학교를 간척하며 가지 않고 동생과 더 놀아주고 진짜 친구들과 노는 것도 포기하고 동생하고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동생은 다행히 여자라서 저와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옷값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동네에서 잘 사는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는데 엄마가 살림을 되게 잘하셔서 부잣집 사모님들이 엄마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어떤 집에선 우리를 다 데리고 와도 좋으니 엄마한테 입주 가정부를 제안하셨는데 엄마가 우리가 그래도 남의 집에서 살면 눈치를 볼 것 같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따로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다 엄마는 다른 집보다 돈을 많이 주는 집으로 가정부로 일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어렸던 동생을 데리고 엄마가 일 끝나는 것을 기다리며 커다란 대문 앞에 동생을 데리고 서 있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그 집은 대문이 우리 집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그 집에서 나왔는데 엄마를 기다리던 저와 동생은 엄마가 보이면 너무 기뻐서 엄마한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 거기 살던 집의 아들이 저와 또래였거든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는데 제가 동생하고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면 그 오빠는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했었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들어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거절했는데 그러면 그 오빠는 마당에서 놀자고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제 기억에 그 집 사모님이 저와 오빠가 노는 것을 싫어해서 저는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문 밖에 앉아 있으면 그 오빠는 대문 밖으로 나와 저희와 같이 놀았어요. 놀았다고 해도 별것 없었고 말 그대로 그냥 공기놀이 하거나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 그리며 놀았습니다. 가끔 그러고 있으면 대문 밖으로 자동차를 타고 오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사장님이 도착했는데 우리가 노는 곳을 보고 웃으면서 안에 들어오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아주 가끔 안으로 들어가면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엄마한테 눈치를 줬고 엄마는 서둘러서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는데 사모님은 그런 우리를 반기지 않으셨죠. 지선아,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지 말랬잖아. 들어오라고 했다고 들어오면 안 돼? 지영이 데리고 집으로 가. 저는 엄마가 곤란해하는 것이 진짜 싫기도 했고 어렸어도 사모님이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더욱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거기서 돈을 다른 집보다 많이 받으며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었던 사장님의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셨는데 우리 엄마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엄마는 다른 청소나 빨래도 잘하셨지만 요리를 특히 잘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요리도 혼자서 깔끔하게 빨래하니까 그 집에서 엄마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엄마가 갈비찜을 진짜 잘하시는데 그건 아무리 요리법을 알려줘도 저조차도 엄마 손맛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회장님이 엄마 갈비찜을 너무 좋아하셔서 많은 돈을 주며 요리만 시키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침마다 바쁜데 꼭 저와 동생을 먹인다고 도시락을 항상 싸주셨거든요. 그걸 학교에 가져가면 친구들이 제 도시락이 맛있다고 탐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질 나쁜 친구들이 우리 집이 특히 가난하니까 놀리던 경우도 많았어요. 너희 엄마 남의 집에서 일하지? 아빠는 어디 가고 엄마만 집에 있어? 한창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 때 저런 말을 들으니 속상하면서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생각하면서 가난을 탓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나도 멀쩡한 아빠 밑에서 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간식도 마음껏 먹고 싶었죠. 그래도 저는 저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부끄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가 남의 집에서 더 일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다는 놀림은 저한테 하나도 타격이 없었는데 제 어린 시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동생은 말도 하기 전에 엄마가 데리고 도망쳤기 때문에 아빠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와 엄마는 오히려 그런 동생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빠는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는 동생도 학교에 다닐 때라 엄마는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일하셨어요. 중학생 때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동생을 돌보느라 바빴고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제가 집에서 주로 청소와 빨래를 했는데 어린 동생을 챙기다 보면 학교에서 힘드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는 건지 저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가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동생과 저는 엄마가 파출부 일만 끝내고 집에 올 때는 그 집 앞에서 기다렸고, 가끔 엄마가 파출부 일을 끝나고도 식당에 가서 영업 마감을 도울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집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엄마 얼굴을 봐야 잠이 들 수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되었는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동생도 더 나은 생활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엄마도 지금보다 일을 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나오라고 하셔서 저는 지역에 있는 실업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동생이 너무 어리지 않아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했고,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밤을 새워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때와 달리 선생님들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나서서 취업 자리도 알아봐 주셨죠. 그렇게 저는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에 있던 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바로 은행으로 간다니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확실히 그리고 은행에서 일하며 돈을 버니까 훨씬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셨고 식당에 나가셨는데 식당 일이 힘들어도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사모님과 사장님만 집에 있었는데 엄마의 편의를 봐주시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더 있을 필요도 없다고 하셨죠. 은행에 입사하고 저는 월급을 받으며 진짜 꼭 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무조건 다 저축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어차피 근무복이 있으니 옷을 살 필요도 없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고 미용실에 가지도 않았어요. 혼자 집에서 머리를 자르며 돈을 아끼고 외식을 하기는 했는데 월급날에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저는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 않았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았던 이유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우리를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제발 집에서 제 돈을 가지고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엄마 주려고 돈을 모은다고 하면 엄마는 웃으면서 그 돈으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이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던 어느 날이었는데 은행에서 제 손님으로 어떤 남자가 와서 앉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못 알아봤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눈치였습니다. 누구지? 생각하며 봤더니 어린 시절 얼굴이 남아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엄마가 일했던 집의 아들인 준철 오빠였어요. 제가 동생을 데리고 문 앞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놀자고 했던 그 오빠요. 너무 오랜만이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요? 얼굴 본지 너무 오래돼서 못 알아봤어요. 그러게, 지선이 너도 많이 변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대화하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저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오빠는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동생하고 엄마를 보러 그 집 앞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줄기도 했고, 고등학생 때는 동생도 컸고 저도 공부하느라 가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본 준철 오빠는 여전히 잘생겼고 다정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 보니까 확실히 더 남자다웠어요. 저는 일하는 중이었고 오빠도 급한 일이 있다며 퇴근하고 보러 온다기에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일을 계속했는데 사실 집중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본 오빠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따로 둘이 만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김칫국일 수도 있으니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다 실수를 할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오빠는 진짜 저를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건데도 오빠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잘 통해서 웃다가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준 데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따라온 데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가는데 되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빠네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오빠도 알고 저도 아는데 둘은 엄마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오빠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진지하게 만나자는 오빠의 얘기에 저는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연애만 하고 끝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저는 오빠의 어머님이 너무 걱정됐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오빠는 괜찮다고 본인이 알아서 잘 말할 거라고 저를 다독였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저는 살아온 환경부터가 너무 다르고 가족 분위기도 달랐는데 과연 그 연애를 시작해도 좋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만나자는 오빠의 말에 저는 넘어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사귀기 전에 걱정하던 것과 달리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는 게 그렇게 신나는 일인지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바다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오빠는 제 말을 듣고 차를 타고 저를 바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냥 좋으면서도 바다를 못 보고 자란 것은 동생과 엄마도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사귀면서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을 엄마의 가게를 열어주는 데 쏟았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상하게 오빠와 사귀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했었고 결혼이 우리만 좋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연애였지만 결혼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모았던 돈을 다 엄마의 가게를 여는 데 투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게 얘기를 하면서 오빠와의 연애도 터놓게 되었는데 엄마는 역시 반기지는 않았어요. 가게를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빠와 결혼은 하지 않기를 바랐죠. 엄마는 어릴 때부터 저한테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며 부잣집 아들이 있으면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일하던 집의 아들과 만나는 건 달갑지 않잖아요. 그렇게 엄마는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백반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작게 시작했고 엄마 혼자 일하는 규모의 가게였어요. 제가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라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건물의 1층 구석자리에 있는 작은 평수의 가게였습니다. 사실 이때 가게를 열면서 남자친구의 도움을 꽤 받았는데 모아두었던 돈이 막 엄청난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게 내부 정리부터 청소와 재료 준비 등 최대한 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몸으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이 다 여자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운전해서 재료도 가져다 주고 힘쓰는 일부터 사소하게 전구를 다는 것도 다 해주었어요. 그렇게 드디어 가게를 영업하게 되었는데 웬걸? 생각보다 가게 영업이 더 잘 되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엄마 가게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러 가면서 본 광경은 처음에도 손님이 없지는 않았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도 많이 늘어나고 손님들도 많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우리 지역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도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때였는데 엄마가 그 덕도 톡톡히 보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우리 엄마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 점심때마다 찾아주셨고 저녁 때는 관광객들 때문에 문 밖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옆가게와 마찰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저와 엄마는 당황했지만 당연히 매출이 좋으니 기분은 좋았어요. 결국 가게는 넘쳐나는 수요에 맞게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까지 뽑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생과 제가 아무리 도와줘도 일손이 모자라서 저는 얼떨떨했어요.
엄마는 본인 가게라고 책임감이 넘치셔서 재료 손질도 처음부터 다 하고 청결에 엄청 신경 쓰고 언제나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맨날 남의 집이나 남의 식당에서 일하다 본인의 가게가 생기니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좋게 났고 음식도 맛있는데 친절하다고 찾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 동창들도 저에게 연락 와서 잘 됐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드디어 우리 집이 복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에 저도 동의했는데 진짜 그렇게 엄마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드디어 보상을 받네 싶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더 고생했다고 그동안 동생과 외할머니를 보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가게가 잘 되면서 저는 은행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때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만두는 게 맞나 싶었는데 엄마가 식당을 하며 일하시는 이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많이 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식당에서 같이 일하며 옆에서 쉬라고 하기도 했고 엄마를 따라 일도 하니까 손님들은 엄마와 딸이 한 식당에서 일하니 더 좋아하시며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엄마를 도와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우리 결혼하자. 사귄 지도 꽤 됐고 나는 너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빠의 말에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진 않았지만 마냥 기쁘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오빠가 가게에 와서 일을 자주 돕기도 하고 열기 전에 많은 도움을 줘서 그때부터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긴 했지만 저에게 종종 결혼은 생각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사람만 보면 너무 좋은데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의 연결이니까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남자친구가 워낙 밀어붙이긴 했어도 우리 집에선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사를 가기도 전에 엄마와 저는 반대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저는 반대하면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고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가기로 한 전날에 식당으로 사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그때 마침 없어서 당황했는데 사모님은 됐다고 저를 보러 온 거라고 오히려 잘 됐다며 저를 다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도착해서 얘기했는데 사모님은 저한테 대놓고 결혼하지 말라고 양심이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아가씨도 잘 알잖아. 아가씨 엄마 우리 집에서 일했어. 나는 이 결혼 절대 찬성 못해.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웠어. 저는 사모님이 본인의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연설하는 것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제발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사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며 일어나서 집으로 갔어요. 어디 갔다 왔냐고 묻는 엄마에게 차마 말은 못하고 혼자 그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집에 인사 가는데 저는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오빠는 계속 저보고 제발 한 번만 인사하자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다고 강제적으로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집 대문 앞에 섰는데 순간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동생을 데리고 엄마를 기다리느라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땅에 낙서하며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그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서 있다니 인생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은 어릴 때 잠깐 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화려했던 샹들리에도 그대로였고 심지어 거실 바닥에 깔려있던 카펫도 그대로였어요. 얼어붙은 채로 들어갔는데 사모님은 기어코 여길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고 사장님은 인자하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릴 때도 인자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늙긴 했어도 여전히 겉으로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나마 어릴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식당을 해서
이제 엄마가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엄마의 안부를 물으셔서 엄마는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자 사모님이 무표정하게 식사를 계속하셨어요. 예상했던 것으로는 사실 가서 쫓겨나거나 혹은 앞에서 막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하고 사장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고 사모님은 한숨만 쉬셨어요. 분위기를 보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남자친구와 말싸움을 몇 번 한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도련님은 어색한지 밥만 먹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앉아 본격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장님은 우리 집이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것이 놀랍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까 자랑스러웠고 엄마 얘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어갔는데 사모님은 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혼을 꼭 해야 하냐고 하셨어요. 엄마, 이미 얘기 끝났잖아요.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왜 우리 집 파출부 자식하고 하는 거야? 이제 파출부 아니잖아요. 지선이 어머님 지금 장사로 돈 많이 벌고 있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그만하세요. 아니 그렇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질러도 되는 거니? 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들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를 앞에 두고 가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곤란해서 먹었던 게 다 체할 지경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정신 차리니 제 방이었는데 엄마가 어땠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저렇게 시어머니 될 분이 반대하는데 결혼하고 싶지 않아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무엇보다 제 의견이 중요하다고 존중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아무리 저를 설득해도 저는 결혼은 안 되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헤어질 수 없다며 울고 불고 가게에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던 남자친구를 저는 모른 척하느라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만 보면 당연히 저도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는데 저를 대놓고 반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더 많이 울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헤어지고 소문으로는 사모님이 바로 선자리를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잡생각이 들지 않게 엄마를 도와 가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그렇게 반대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사모님의 반대를 막아줄 정도도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백반을 배달하다가 남자친구가 선을 보는 광경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워낙 좁은 돈내라서 선을 누구랑 보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유독 몸이 이상했습니다. 식당에서 재료 손질을 하는데 그날따라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약을 먹을까 하다가 엄마가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통이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길래 가서 쉬었는데 그 증상은 잊을만 하면 나타났어요. 소화제라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았고 이상해서 결국 동네 의원에 갔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임신했다고 하셨어요. 좁은 동네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던 동네 의원이라 저를 알던 선생님이었는데 저보고 그놈 자식이냐고 묻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자식이었죠. 이미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각자 살 길 찾아서 간 사람이니까 저는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혼자 낳아서 엄마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분명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그 집에도 피해가 가고 우리 아이도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만 알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너무 놀랐지만 제가 침착하게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식당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이미 잘 되고 있던 식당이라 포기하기엔 너무 아쉬웠고 우리 집 가족들이 다 식당에 매달리고 있어서 지역을 옮기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동생은 자기가 오빠네 집에 가서 알리겠다고 난리가 나서 그런 동생을 달래느라 엄마랑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앞으로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못 본 척 들어가려 했던 저를 오빠는 붙잡았어요. 오빠, 여긴 어쩐 일이야? 나는 오빠랑 할 말이 없어. 그냥 가줘. 나 얘기 들었어. 이미 동네에 소문 다 퍼졌어. 지선아, 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아무리 선을 봐도 네 생각이 오히려 더 나아. 저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너무 순진했나 봐요. 이미 저를 병원에서 본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그날 소문을 다 냈고 그 소문은 동네에 싹 퍼졌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사모님을 설득하자고 자기 아기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하며 저를 다시 그 집으로 데려갔어요. 사모님은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냐고 저에게 화를 내셨고 사장님은 그런 사모님을 막으며 이미 임신한 거 어떡하냐고 말리고 남자친구는 거기서 낳기로 했으니까 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전과 달리 꼭 아기를 낳고 싶었고 이미 생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왕 낳으면 그때는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예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차가웠어요. 게다가 제 아이가 아들이 아니고 딸아이여서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동네에 얻었는데 시댁도 친정도 가까운 딱 중간거리였어요. 저는 시간이 나면 아이를 데리고 엄마한테 갔는데 시댁을 가도 반겨주질 않으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엄마는 아이를 더 가지라고 그런 집안은 제가 아들을 낳으면 예뻐할 거라고 하셨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들을 2명이나 낳은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옛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도련님이 우리가 결혼하고 곧 따라 결혼했는데 동서는 아들을 낳아 우리 딸은 시댁에서 찬밥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오죽하면 명절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동서 아들한테는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간식도 동서 아들만 챙겼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늘 시조카만 안고 있고 우리 딸은 본 척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딸을 시어머니처럼 모른 척하고 미워하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러니까 저는 저까진 무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는 또 며느리들을 집으로 부르길래 시댁에 방문했더니 시어머니가 동서한테만 말을 걸고 아이가 잘 지내냐고 묻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대하기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우리가 사랑을 많이 주면 된다고 하며 실제로 딸을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친정엄마도 우리 딸이 아들이 아니어도 사랑스럽다고 많이 예뻐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댁에 갈 때마다 불편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동서보다 우리 집이 지금은 돈도 더 잘 버는데 그냥 시어머니는 자기가 반대한 결혼을 한 것도 싫고 우리 엄마가 그 집에서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나 보더라고요. 동서 아들과 우리 딸이 또래였는데 시조카한테만 비싼 유모차를 사주고 장난감도 맨날 시조카한테만 사주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대놓고 괴롭히는 시집살이는 시키지 않았는데 명절이나 김장 문제로 고민을 했던 적은 실제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런 시집살이를 당하고 싶을 정도로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이런 내용을 친정 엄마한테는 도저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남편한테만 털어놓았는데 남편은 또 완전히 제 편이라 그나마 남편을 보고 버텼습니다. 동생한테 말하면 바로 엄마한테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혼자 딸을 안고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네가 다르면 그냥 저도 막 나가겠는데 같은 동네였고 우리 엄마 식당도 동네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래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어울리는 무리가 있었는데 저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도 꽤 있었고 시어머니처럼 집에 있는 분도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가 생일인데 시댁에서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저한테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다고 칭찬하길래 얼떨떨하게 감사하다고 했더니 엄마 보고 그때 와서 요리를 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는데 옆에서 동서가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부탁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와 우리 집이 친해질 수도 있으니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말하니까 엄마도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시댁과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요리 솜씨가 워낙 유명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고 식당도 장사가 잘 됐으니 보장된 맛이었죠. 엄마는 시댁에 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갈비찜을 하기 위해 평소 친하게 지냈던 정육점에 가서 며칠 전부터 단단히 말해서 가장 상태 좋은 고기를 사고 채소 가게에 가서 저도 아는 사장님한테 제일 싱싱한 것으로 달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가게에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사장님들이 우리한테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여는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미리 물어봤더니 갈비찜하고 잡채, 미역국, 잔치국수 등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엄마한테 부탁하셨지만 결국 저도 같이 가서 돕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만약 그랬다가는 시어머니가 괜히 또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 엄마와 저만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미리 가서 재료 준비를 시작했는데 음식 가짓수가 워낙 많아 이미 집에서 1차로 준비를 끝내고 갔어요. 평소에 집에서도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던 저는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는 저에게 엄마는 능숙하게 칼로 파를 썰고 물을 올리고 다 지시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리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같이 요리를 하면 할수록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딸을 유치원에서 데려올 시간이 애매해서 같이 데려왔는데 조용하게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걸 보니까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요리를 다 준비하고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미역국이나 갈비찜은 완료하고 다른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1초처럼 재빠르게 지나가서 저도 이미 아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와서 준비한 것들을 보며 흠촉하게 웃었고 저는 드디어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음식들을 올리고 한창 바빴는데 본격적으로 먹기 전에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가 단호박죽도 끓여서 준비해서 그걸 먼저 거실로 가져다 주라고 하길래 가져다 주고 시어머니가 요청한 커피와 음료도 대접하고 바빴는데 저에게 시어머니가 단호박죽을 먹더니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역시 네 엄마가 파출부 출신이라 이런 거 전공이지? 음식을 잘하긴 잘해.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네 엄마 요리를 좋아했잖아.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서 일했어도 오늘 일할 때 편하긴 했겠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멈춰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데
옆에서 시어머니 친구들은 그 말이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소파를 뒹굴었어요. 심지어 저에게 시어머니 친구 중 한 명은 너무 고깝게 듣지 말라고 거짓말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 아시나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소리 지르고 깽판을 치고 싶었는데 얼굴에 열이 올라서 새빨개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명도 들리고 현실이 믿기지 않고 이게 내가 들은 말이 진짜 맞나? 싶어서 가만히 심호흡하며 정신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에 저한테 한마디를 더 했어요. 네 딸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남의 집 파출부 생활은 안 하겠다. 복 받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고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말리러 오는 줄 알고 말리지 말라고 하려 했는데 엄마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돈,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네요. 오늘 생일인 당신 친구가 일하는 그 가게 건물 누구 건지 알아요? 그거 내 건물이야, 이 사람아. 엄마의 말에 놀란 것은 저도 포함이었어요. 그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엄마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선 무슨 일이냐고 하며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진짜 엄마는 건물주였습니다. 아휴, 거지 새끼들이랑 놀아주기 참 힘드네. 아니, 보자 하니까 무슨 예전에 못 살았으면 평생 못 살아야 해? 수준 떨어져. 그렇게 말하고 엄마는 부엌으로 가서 만든 음식을 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와서 사돈 오해라고 하는데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역국을 바닥에 뿌리고 갈비찜과 잡채와 각종 음식도 다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저와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집에 가면서 저는 엄마에게 진짜냐고 물으니까 엄마는 웃으면서 당연히 진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는 그동안 식당으로 이익을 보면서 그 돈을 다 모아서 건물을 샀다고 했어요. 제가 왜 나한테 비밀로 했냐고 하니까 당연히 저한테 물려줄 생각이었고 건물을 산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알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빨리 알릴 줄은 당신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사실 돈이 매우 많은 갑부라는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한테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며 가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넘어가면 그건 진짜 바보 아닌가요? 저는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말했고 남편도 시댁에 더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매우 사랑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인 시조카는 예뻐하고 우리 딸은 무시해서 안 그래도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남편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연락해도 하소연해도 듣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사실을 알고 저에게 연락해서 사과하셨는데 사실 시아버지에게 나쁜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를 봐야 하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 방문하진 않고 있답니다. 대신 우리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는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왕이면 시댁과 잘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참았는데 그날 저와 딸을 비난하는 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진 채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을 보고 진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식 밖의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끝났고 엄마는 시어머니의 친구의 가게도 내쫓았어요. 이 사건은 동네에 금세 소문이 퍼졌고 한동안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도 꺼릴 정도로 여파가 컸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는 저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통쾌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건물주가 되어 잘 사는 엄마를 보니
행복하면서 안쓰럽기도 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어릴 때 동생을 키우느라 제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고 건물은 다 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건물은 됐으니 건강이나 잘 챙기라고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 딸과 남편하고 아직도 엄마 식당 일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는 식당을 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단골이 느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동안 가게를 접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제가 시댁을 방문할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쓰면서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그걸로 참 만족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이 유독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한 결혼이고 확신이 있어서 한 결혼이지만 막상 결혼 생활은 변화무쌍하게 펼쳐지죠. 오늘도 저와 함께 결혼에 관한 사연 이야기 함께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한 계기로 톡톡 사연에 빠져들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은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어서 사연으로 신청해보네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배경은 아주 간단했어요. 원래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고 헤어졌었는데 그 후로 제가 남자를 못 믿게 돼서 연애를 기피했거든요. 그런 저를 본 친구 한 명이 한창 예쁜 나이에 연애 안 하고 시간 흘려보내는 건 너무 아깝다. 야,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도 좀만 나이 먹어봐. 우리 이제 피부 상태부터 훅 가버릴걸? 젊고 체력 받쳐줄 때 연애해야 돼. 너만 괜찮다면 내가 주변을 싹 물색해서 남자 소개시켜줄게. 자꾸 저한테 몇 번이고 이런 채근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모른 척 넘기겠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소리라니까 제가 결국은 못 이긴 척 넘어갔죠. 알았어. 네가 계속 그러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편치 않아서 누구라도 소개받아봐야 할 것 같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입이 험한 남자는 별로야. 내가 전 남자친구랑 입에 쌍욕을 달고 살다가 이것 때문에 문제 터져서 대판 싸우고 헤어진 거 알지? 쌍욕 안 하고 손버릇 안 나쁘고 집안에 빚 없는 남자. 외모는 크게 안 따지니까 이 조건들만 꼭 지켜줘. 얼굴 크게 따져봤자 별로 소용도 없더라. 맞아. 얼굴보다는 인성이지. 그럼 내가 금방 연결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제 말에 금방 화답을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 친구가 그랬을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나 봐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남편을 소개받았고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로 한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저를 소개받고 싶어서 남편이 건너 건너 지인인 그 친구를 통해 술을 썼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개받을 상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남편으로 정해져 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결혼하기 전에 술자리 가졌다가 그 친구가 말실수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저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그 친구는 남편한테서 명품 지갑을 받았었더군요. 참나,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이런 내막이 있었으면서 남편은 저를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 사진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자리에 나온 건데 정말 인상이 좋으시네요. 살면서 지금 처음 뵙는 거지만 왠지 금방 가까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그런 능청을 떨었던 거예요. 나중에 모든 게 다 지나고 나니까 남편의 그런 부분들조차 괜히 가증스럽게 느껴졌네요. 하지만 결혼 당시에는 그런 내막을 알았다고 한들 깜짝 놀라고 말 일이지 설마 파혼까지 갈 요소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결혼을 진행했었답니다. 저는 간섭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자기 일 알아서 해결하는 가풍 때문에 더욱 그렇게 잘한 듯 싶네요.
저희 친정 아빠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분이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친정 엄마랑 두 분이서 많이 싸우셨었고요. 하지만 해탈하신 쪽은 친정 엄마였어요. 원체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친정 아빠한테 그냥 적응하고 맞춰주기로 한 것이었죠. 딸은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가요? 저는 친정 엄마의 다 같이 함께라는 마인드를 어렸을 때도 별로 잘 이해 못한 걸로 봐선 타고나길 친정 아빠의 성향을 닮았던 것 같네요. 제가 자랄수록 친정 엄마도 점차 각자 알아서라는 분이 되셨으므로 저희 친정 집안은 결속력이 부족한 대신 아무도 분란 하나 안 만드는 집이 되었답니다. 결혼할 때도 저는 제가 알아서 하길 원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었기에 모은 돈도 부족하지 않았고요. 대출 끼고 신혼집 구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말하면서 남편한테 그랬었죠. 오빠, 나는 양가에 우리가 도움을 안 받는 대신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크다고 봐. 그게 뭔데?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냥 다 받아먹어도 나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오빠는 간섭받으면서 살고 싶어? 우리가 결혼 시작부터 우리 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꾸려가잖아? 자연스럽게 어른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왜냐고? 결혼의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어야 어른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데 우리끼리 알아서 시작하고 기반을 다지면 그게 어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받고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손 벌려서 받아내려고 하지 말자.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나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내가 토를 달 수야 없지. 알았어. 네 말대로 나도 따를게. 저는 그렇게 하면 빨리 시댁의 인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알아서 잘 사는 아들 며느리 내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감탄하실 거라고 여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짜증난다고 말씀하셔서 저를 놀래키셨고요. 남편은 집안일에 젬병이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저를 경악시켰어요. 이제 다 잡은 물고기란 것일까요? 저한테 전혀 아쉬울 것 하나 없다는 식으로 구는 남편의 모습에 점차 마음이 복잡해져 갔던 것 같아요. 제 말이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기세였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집에 오면 늘어져 있고 자기 아내보단 자기 엄마 말을 중요시하는 천하의 게으름뱅이 효자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남편이 설마 바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했을 때 제가 남편보다 돈을 특별히 뒤처지게 가져온 것도 아니었고 대출금도 공용 생활비에서 꼬박 갚은 거였고요. 먼저 결혼하자고 조르고 졸라댔던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공평하게 집안 살림을 나눠서 하자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더 하게 되는 형국이었어요. 이런 점들을 천천히 뜯어보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따라주었고 제가 더 희생해 주었는데 왜 바람이라는 배신 통지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새 혼자 도맡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왔음에도 저요, 그런 것들 불만을 속으로 삼켜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터에서 힘든 일 있다고 여러 고충이 있다고 하는 말에 그것만 생각하면서 제가 더욱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여겼었죠. 치킨을 시켜 먹어도 다리며 맛있는 부위들은 남편에게 먼저 줬고요. 사실 저도 부드러운 살 좋아해요. 그런데 괜히 멋쩍으니까. 나는 기름기 적은 가슴살도 좋아. 내가 퍽퍽살 먹고 건강해질 테니까 오빠는 닭다리 많이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남편한테 맛있는 것들을 밀어줬었죠. 저라고 결혼 생활에서 안 지치고 안 힘든 부분이 있었겠나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스스로 팔자를 꼬았을까? 라는 후회로 며칠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은 애들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살림 합쳐서 사는 법적으로 묶인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제가 결혼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면 어디 한번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히 남편한테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등신처럼 속고 있었다니. 오만 똑부러진 척은 다 해놓고 바람난 남편을 두고 있는 아내가 되어버렸다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어요. 바람이라는 건 배우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배신감을 넘어선 내 자신 자체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듯한 거지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카톡 화면을 무심코 쳐다봤었다가 시작된 의심은 시어머니의 태도에서 확신으로 번졌었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잘못 보내셨어요.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잘 어울리는 한 쌍. 어제 같이 있으니까 내 아들내미 평소보다 더 멋져 보이더만. 남자를 진정 빛내주는 여자는 최고의 여자라 할 수 있죠. 두뇌만 명석한 게 아니라 지고지순한 매력까지. 음매, 나는 이미 넘어가 버렸어.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어요. 메시지의 말투가 분명히 시어머니의 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의 번호를 도용해 잘못 보내거나 한 게 아니었어요. 확실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이 뭐란 말인가요? 아들이라면 저희 남편밖에 없건만 잘 어울리는 한 쌍? 게다가 메시지에는 어제 만난 것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어제에 시어머니를 뵙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그 어제라는 날짜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었단 사실입니다. 회식이라 저녁 먹고 들어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인데 무슨 회식이냐고 물었던 기억이 확실했죠. 설마 회식이 아니었다면? 어머니가 말한 여자가 만약에 불륜녀이고 어머니가 불륜을 용인하고 있다면 모든 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나? 거기까지 유추해내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등줄기에 소름이 훅 끼쳤습니다. 제가 차분히 생각을 더 정리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답장을 드렸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1시간 정도가 지난 뒤였죠. 뭘 어떻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로부터였죠. 제가 바로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에 전화가 끊겼어요. 제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전화를 거셨다가 너무 섣부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자 그냥 전화를 끊으셨던 것이었겠죠. 거기까지 상황을 보고 나니 제가 메시지를 보고 들었던 생각이 그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상황이라는 확신이 점차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흡을 한 뒤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좀 늦게 받으셨는데 애써 침착하려고 하시는지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으시더군요. 어머니, 왜 전화를 하다 마셨어요? 제가 받으려고 하니까 끊어졌네요. 그거는 내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랬던 거다. 저한테 보내신 내용은 뭐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가요? 아이고, 그게 어쩌다가 너한테 갔을까? 누가 나한테 보낸 건데.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 만지다가 보니까 너한테 전달이 되었지 뭐니? 스마트폰이 대단해. 내용도 복사가 되고 금세 전송도 되고. 아무튼 내가 받은 건데 너한테 잘못 옮겨갔어. 어머니께서 받으신 거라고요? 확실한가요?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시는 건 아니고요. 뭐야?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니? 임기응변? 너는 참, 네 시어머니한테 말 한번 시건방지게 하는구나. 아주 못 쓰는 표현이랄 게 없어?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어머니, 바람나셔서 그래요? 내용을 보면 어머니께서 바람나셨으니까 그런 걸 받으셨겠죠. 바람? 내가? 내가 바람이 났다고? 네 시아버지가 들으면 기절 초풍할 말을.
그러게요. 아무리 아버님께서 거의 시골에 내려가 계신다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면 안 좋아하실 텐데요. 그런데 왜 바람을 피우신 건가요?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누가 바람이 났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아, 나 바람 안 났어, 이거사. 그래서 아무튼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저희 오빠랑 오래됐어요? 오래 안 됐어, 이거사. 어, 아, 아니, 아, 방금 건 실언이다. 어머나 세상에, 아유, 난 몰라. 가는 성미를 가지신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도발에 걸려드셨어요. 엉겁결래 말실수를 해버리신 거죠. 메시지 내용 속의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원래 그걸 전송하고자 하셨던 상대는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맞았습니다. 그 여자한테 보내려던 걸 저한테 잘못 보내시곤 제가 답장을 드리자 그제서야 실수를 인지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가 그걸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환영을 하고 계셨다니 너무 황당해서 분노보다도 웃음이 앞서더군요. 그만큼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 헌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덜 황당했을 텐데 저는 제 나름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었건만 남편이란 작자가 배신을 때린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죠. 먼저 저 좋다고 했던 사람이고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해줬던 사람이기에 그래서 제가 은연중에 방심을 했었나 봐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저라서 남편의 영역을 자유롭게 두었던 건데 그러면서도 설마하니 저를 배우자로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울 위인이라곤 안 여겼어요. 제가 순진했었나 봅니다. 남편한테 바람난 거 맞냐고 묻는 대신에 왜 바람이 났냐고 물었어요. 정말 그게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들켰다는 사실을 이미 전해 들었던 게 분명한 남편은 그날 밤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니라고 잡아떼기보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유혹에 흔들려 버렸어. 유부남이라도 괜찮다고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혹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정말 미안하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알고 계신 거야? 같이 만난 건 또 뭐고? 아주 작정하고 나를 모욕하려던 거였어? 아니야. 의도한 게 아니었어. 내 핸드폰에서 그 사람이 우리 엄마 연락처를 멋대로 가져가선 연락을 했더라고. 뭐? 그럼 그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바람난 남자의 모친한테 이실직고를 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진짜야. 정말로 그랬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셋이 저 만나는 자리까지 만들어진 거였어.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 보니까 내가 발을 빼질 못했네. 장난해? 나는 지금도 솔직히 이 상황이 안 믿어져. 내가 하도 피곤해서 헛된 꿈을 꾸나 싶어.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 사는 뭐하는 여자인데 똑바로 말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피하던 남편에게 간신히 알아낸 그 여자의 정보. 두루뭉술하게 표현해서 전문직 종사자라고 하더군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 빼앗아서 사진을 봤는데 이런 말하기는 민망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보다 외모가 잘나지 않았어요. 저는 평균 신장에 못 미치는 작은 키의 소유자이긴 한데 이것 빼면 외적으로 자신감 없는 부분은 없다고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왔을 정도이거든요. 특별히 예쁘진 않아도 어디 가서 꿀리는 법은 없었죠. 남편한테도 나에게 왜 접근했냐고 물었을 때 생긴 게 내 스타일이라서 라는 솔직한 대답을 들었던 전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보다 예쁘지 않았어요.
외모가 다는 아니라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이 바람날 정도면 뭔가 대단한 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 여자가 좋게 말해서 평범하다고 할 만큼 별로 안 예쁘게 생긴 것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사실은 이런 취향이었나 하는 혼란도 들었고요. 머리 아프고 속이 뒤집어진 저에게 남편은 그 여자를 바로 정리하겠노라 호언장담을 하였어요. 제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제 앞에서 무릎도 꿇었죠. 이거 왜 이래?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여자가 여간 마음에 드신 모양이 아닌 것 같던데? 차라리 이참에 그쪽하고 잘해봐. 내가 미련 없이 놓아줄 테니까. 내가 미쳤다고 널 두고 이혼하겠어? 절대 아니야. 내가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야. 믿어주라. 내가 유혹에 약한 등신이라서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남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말았어요. 진짜 등신은 남편이 아니라 저였나 봅니다. 하지만 실수였다면서 거듭 사과하는 모습에 제가 흔들려버린걸요. 연애 시작할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꽂혀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마 하니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자리 잡는다는 건 상상이 여전히 어려웠으니까요.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어머니 쪽도 오빠가 해결하고. 저는 그렇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 일을 나름 매듭짓고자 하였어요. 제발만 되지 않는다면 잠깐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그렇게 덮을 수 있길 바랐죠. 바로 얼마 뒤 그 여자를 실제로 마주치기 전까지 그랬었습니다. 어디서 그 여자를 봤냐 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백화점에 갔다가 보게 됐어요. 그날따라 퇴근이 일러서 백화점 10분간에 들러 음식을 사갈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때마침 운명처럼 타이밍이 맞물려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만 봤던 그 여자를 실물로 그 인파 속에서 어떻게 알아봤냐고요? 못 알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저희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목에서 딱 마주쳤어요. 어라? 어머니, 이렇게 마주치다니 신기하네요.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쪽은 누구? 의외의 상황에 놀라서 인사말을 먼저 건넸던 저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있는 젊은 여자 쪽을 바라봤다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남편하고 바람난 그 여자는 명품 로고가 그려진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굉장히 당황한 낯빛으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애먼 헛기침만 몇 번 하셨습니다. 설마 이쪽 제 남편이자 어머니의 아들과 바람난 그 정신나간 분이신가요? 유부남과 만나는 걸 즐긴다는 그 변태? 저는 싸늘하게 식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비꼬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주제에 화는 났는지 저를 무섭게 째려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자랑 꼈던 팔짱을 푸시면서 저한테 한 걸음 가까이 오셨고요. 이런 게 전혀 무섭지 않은 저였기에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봐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저는 엄연한 피해자였고 그들은 가해자 입장이었으니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펑 못마땅해 하셨네요. 너는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니? 늘 이렇지. 거침없고 천박하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고개 똑바로 쳐들고 눈 땡그랗게 뜨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너는 당최 교양이란 것과는 담을 쌓았구나. 볼수록 그렇다는 게 느껴져. 어머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교양을 운운하신다뇨? 세상 천지에 결혼한 자기 아들하고 바람난 불륜녀를 감싸주면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던가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런 경우란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주 끝을 모르고 기어올라? 너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제가 틀린 말씀 드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는 왜 맞는 말 들으면서 싫어하세요? 본인이 틀린 행동을 계속하시기 때문인가요? 제가 조금의 동요도 내어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받아쳤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많이 놀랐는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열심히 훑어보더군요. 그의 시선이 마치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불륜녀 주제에 되려 저를 신기해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네요. 그리고 그 여자 손에 들린 쇼핑백이 거슬렸죠. 저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께 제 짐작을 여쭈어 보았어요. 아무래도 저거 브랜드를 보니까 어머니께서 쓰실 건 아닌 것 같고. 저 여자 건가 보네요. 같이 저기서 쇼핑하셨어요? 명품관에서?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는 콧방귀를 뀌시며 신나게 대답해 주셨죠. 오냐, 그래. 같이 명품 매장 좀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여기 우리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길래 내가 하나 사줘봤다. 사주셨다고요? 어머니, 저한테는 명품은커녕 보세 브랜드 제품도 한 번은 안 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저 여자한테 명품을 사주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도 제 귀에는 시어머니께서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줬다는 사실만 박혀서 들려왔어요. 하마터면 몸을 휘청거릴 뻔했네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그런 기색에 그 여자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의기양양해지셨습니다. 우리 아가씨는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내가 이런 걸 정도는 그냥 사줘도 돼. 전혀 아깝지가 않아. 너랑은 다르니까 말이야. 뭐 하는 분이시길래요? 어머니, 저는 진짜 불륜녀한테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의사다, 의사. 너까짓 게 감히 갖다 댈 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소리를 빽 내지르셨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목을 가다듬으시더니 다시 그 여자랑 팔짱을 끼셨어요. 저보다 키는 확실히 크지만 수수하고 특색 없는 인상. 그럼에도 그 여자는 왠지 기가 세 보였습니다. 하긴 그렇지 않고서야 유부남을 애초에 만날 수 없었겠죠. 의사라고요? 잘난 의사분께서 왜? 대체 뭐가 부족해서 결혼한 남자랑 히히덕거리시나요? 얘가 정말 내 아들이 그만큼 매력 넘치는 사내이니까 그렇지. 당연한 이유를 지금 따지고 앉았니? 내 아들이 잘나고 누구라도 탐낼 만한 신랑감인 것을 제대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건 너뿐이야. 질문은 그 여자한테 날렸건만 대답은 시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서 저를 향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고요. 그 순간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더라고요. 의사라니, 딱 봐도 외모가 저한테 많이 못 미쳤음에도 남편이 흔들린 이유, 시어머니께서 반색을 하시며 홀라당 넘어가신 이유, 그 모든 게 의사라는 직업이라는 배경하에서 설명이 가능했네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런 저를 두 사람은 지나쳐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으며 그 여자는 훗하는 웃음으로 저한테 마지막 눈길을 던진 후 사라졌네요. 도저히 제정신으로 식품관에 가서 장을 볼 수 없었기에 집으로 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미친놈이 집에 안 오더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더군요. 전화를 3번이나 걸었는데 2시간이 지나서야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전화했었구나. 바빠서 이제 봤다. 일이 늦게 끝나서. 나 저녁 먹고 들어간다.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부재 중 찍힌 거 보고도 전화가 아니라 카톡을 보내온 게 미심쩍었어요. 시간이 9시가 다 되어갈 판국이었는데 그제서야 저녁 먹고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도 이상했죠.
저는 일부러 답장을 하지 않았고 늦게 남편이 귀가한 걸 보고서도 별말 안 했어요. 오빠, 이제 와?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잘 준비부터 해. 그래야지. 근데 너 별말 안 하는구나. 나는 또 아까 내가 전화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한 소리 크게 들을 줄 알았는데. 웃음이 나와? 왜?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명품 사준 거 들으니까 즐겁나 봐?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하자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었죠. 차마 무슨 소리냐며 모른 척은 안 하더군요. 그럴 배짱까지는 없었나 봐요. 다만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독단적으로 그 여자랑 자꾸 연락하고 붙어 다녀서 본인도 수습이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저는 일부러 넘어가주는 척 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깊게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새벽에 남편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잠금이 걸려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하도 남일에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걸 남편이 잘 알다 보니까 휴대폰 잠금 안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해놓았다니 더 수상했어요. 차키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남편 차 블랙박스 다 확인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정시 퇴근을 한 거였고 시댁에 간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그 여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거였죠. 그 자리에서 제 얘기도 나왔겠죠. 백화점에서 저를 딱 마주쳤다는 이야기 당연히 했을 거예요. 저를 얼마나 물고 뜯으면서 씹어댔을지 세 사람의 추악함을 상상하자 역겨웠었네요. 남편은 그 여자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여자 집에 바래다 주러 가는 거였겠죠. 아마도 그 여자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차가 멈춰섰고 남편도 함께 내렸어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다시 차로 돌아왔고 그때 제가 있는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렇게나 본격적으로 바람을 대놓고 피우고 있는데도 제 앞에서는 정리했다. 우리 엄마만 질척거릴 뿐 나랑은 불륜 진작 끝났다고 당당하게 말한 남편의 이중성이 놀라웠네요. 저는 그 증거를 다 챙겼고요. 다른 날짜도 찾아봤는데 삭제된 게 많더라고요. 이유가 뭐겠나요? 당연히 캥기니까 지웠던 거겠죠. 제가 그날도 바로 새벽에 내려가서 블랙박스를 보지 않았다면 남편이 분명 삭제했었을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고 제가 어째서 이토록 기만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려웠어요. 저는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왔을 때 뺨 한 대 후려쳐줬습니다. 얼굴에 물기가 있어서 그런지 마찰이 엄청나더라고요. 남편이 맞은 뺨을 부여잡고 저를 확 노려봤다가 제 표정을 보고서는 바로 눈을 깔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들통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테죠. 이렇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말해봐.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진짜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어서 그래. 인간관계란 뭘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참이야. 솔직하게 다 말해보라고. 왜 그랬어? 내가 그만큼 질렸니? 그럼 나한테 헤어지자고 왜 똑바로 말을 못하고 있었어? 남편은 맞은 뺨을 부여잡은 채로 한참을 침묵만 지켰고 저는 끈질기게 답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편이 입을 열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팍팍 밀어준다 그랬어. 그 사람은 의사인데 나 좋다고 매달리는 그 사람을 놓치면 내가 병신이라고 그러더라. 엄마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점점 혹하게 되었어.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잘해줘야 한다고. 엄마랑 합심해서 그 사람 꼭 잡아야 한다고 엄마가 나한테 신신당부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나랑 결혼하고자 하는 게 확고해지면 그때 나랑 이혼시키겠다고 엄마가 그랬던 거야. 대단하다. 오빠도 어머니도 진짜 철면피들이 따로 없다. 나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 오빠는 그 이유를 알아? 바로 지금처럼 네가 이렇게 굴기 때문이야.
내가? 내가 지금 뭘 어쨌는데? 이성적으로 상황 따지고 보는 거, 할 말 다 하는 거. 엄마는 그런 네가 재수가 없대. 결혼할 때도 집안 도움 안 받고 알아서 다 해결하고 성 긋고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라고 생각하셨대. 그런 나한테 오빠가 절절하게 매달려서 이 결혼하게 됐던 거 어머니도 알고 계시는 거 맞지? 아무튼 오빠는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그래, 잘 알겠어. 그 의사인지 뭔지 아는 정신 나간 여자랑 잘 살아봐. 오빠는 그런 여자가 취향이었구나. 진작 말하지. 내 인생이 괜히 낭비됐잖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끌렸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까? 그 사람은 무려 의사식이나 되면서도 겸손했어. 나한테 애교를 잘 부렸다고. 이렇게 잘난 여자가 나한테 굽히다니. 아니, 같이 있으면 내가 대단한 남자가 된 것 같더라. 대접받는 기분이 났어. 솔직히 남자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존심 다치는 거 누구라도 다 싫어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의사이면서도 자기 잘난 거 하나도 안 내세우고 내 비위를 다 맞춰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었던 거야. 마침 엄마도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고. 누가 보면 오빠가 나한테 굉장히 헌신했는 줄 알겠다. 우리 결혼 전에 데이트하던 시절에도 내가 오빠보다 딱히 돈 적게 낸 적 없는 거 알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안일이며 각종 신경 쓰고 몸 쓰는 노동은 내가 더 많이 했고. 그런데도 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웃긴다.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가정부처럼 집안일까지 하는 건 나인데 오빠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니. 그래. 그 비위 더럽게 잘 맞춰주는 사람한테 가버려. 하지만 난 너랑 이혼 못해. 네 말대로 나 너한테 매달려서 이 결혼한 거였잖아. 내가 그 초심을 잃었으면 안 됐는데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이길 재간이 없어서 자꾸 상황에 휩쓸려 갔다. 그쯤 되니까 오히려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아직 없어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저희 부부 앞날을 위해서 돈 차곡차곡 모아가며 명품 쪽은 시선도 안 줬었는데 다시 생각해도 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준 시어머니의 태도가 짜증났어요. 그건 이미 저는 며느리로 생각 안 하고 계시고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낙점하셨다는 제스처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남편한테 마음이 다 식은 뒤였지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이혼하기 싫은 게 진심이라면 어머니 쪽 교통정리를 오빠가 직접 제대로 해. 오빠가 하도 효자라서 어머니한테 이끌려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은 정상 참작을 해줘 볼게. 내가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오빠가 어머니 쪽 상황 정리하라고.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 위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여자 내치고 나한테 사과하시도록 오빠가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려나 지켜볼 셈이었죠.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구나. 그간 내가 잘못 생각해왔다. 내가 의사 며느리가 너무 욕심나서 그랬어. 힘이 맺어진 부부의 연을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릇된 욕심을 부린 것 같아. 미안하구나. 찜찜했지만 거듭 사과하시는 시어머니께 제가 따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데 어머니, 그 여자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일하는 병원은 어디고요? 어머니께서 설마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었겠죠? 당연히 알다마다 H대 나와가지고 H대 병원에서 의사 일하고 있지.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기가 세 보였던 눈빛하며
명품이 든 쇼핑백을 꽉 쥐었던 그 손길. 왠지 그 여자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결백하면 휴대폰 잠금 풀어보라고 해서 휴대폰 뒤져다가 내역에서 그 여자 번호를 알아내 놓았어요. 저는 직장에서 H대 나온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윤주임, H대 나왔다면서? 혹시 거기 의대에서 아는 졸업생 있어요? H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면 더 좋고요. 지인들 중에 찾아보면 몇 명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H대 병원이라면 저랑 친한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하긴 하네요. 어머, 정말? 그럼 나 염치 불구하고 윤주임 지인들 통해서 뭐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왠지 촉이 쌓이기도 했거니와 유부남 건든 의사가 도대체 어떤 평판을 가진 작자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길을 쓰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놀라운 결론 한 가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을 가진 H대 의사는 우선 다른 인물이었어요.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게 생겼고요. 그리고 중고 물품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그 여자 번호가 적힌 게시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여자 번호를 적어놓고 오픈 카톡으로 연락하는 악질 사기꾼. 조심하세요. 중고 거래 명목으로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자 해놓고 돈 다 뜯어갑니다. 이 꽃뱀한테 당한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번호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휴대폰도 한 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이런 정보를 나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번호를 검색해 본 거였는데 그런 결과물이 뜨니까 진짜 놀랄 놀자였어요.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슬쩍 남편한테 물어봤죠. 그 여자 집도 가봤냐고요. 아니라고 펄쩍 뛰길래 의사라면 왠지 집도 좋은 데 살 것 같아서 막연한 내 선입견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별 의도는 없었고. 아, 브랜드 아파트 거주하려나? 아니면 고급 빌라? 부럽네. 이런 식으로 다른 뜻 없는 것처럼 말을 흘렸더니 단순한 남편은 금세 넘어와서 입을 나불거렸죠. 하여간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이런 쪽에서 정말 단순했어요. 빌라 살던데? 고급 빌라단지. 그 근처에 유명한 식당도 많고 편의점도 많고 잘 돼 있더라. 아, 그래? 안에도 들어가 봤어? 난 TV에서나 고급 빌라 내부를 봐서 실제는 어떨까 싶네. 나도 안에는 못 들어가 봤어. 집 바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만 같이 가봤지.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절대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던데? 엉겁결에 나불거렸던 남편이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저의 눈치를 살폈죠. 아유, 이미 이 인간한테 마음이 식을 대로 식은 뒤여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여자의 정체가 의사는커녕 완전히 사기꾼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구제해준 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조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었죠. 제가 사라졌다면 그 사기꾼 여자한테 더 뜯기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을 텐데요. 남편은 그 여자랑 만났던 짧은 기간 안에 돈을 많이 쓰기도 했더군요. 어딜 가면 결제하는 건 늘 남편의 몫이었다고 하니까요. 괜히 내막을 파봤나? 그 여자가 영 수상쩍은 인물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졌네. 남편이나 어머니나 내 눈치 보면서 반성 많이 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이나 실컷 더 보다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할 걸 그랬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한테 잘해줬어요. 여전히 집안일은 저한테 슬쩍 떠넘기는 형국이라서 짜증이 났지만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보이더군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등신 중에 등신처럼 마음이 또 풀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해프닝으로 영영 넘겨버리고 앞으로 부부 생활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제 나약한 생각을 깨부숴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네요. 저한테 연락도 끊고 사셨던 시어머니셨으나 저도 그게 편했으나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건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생신이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다 같이 강원도로 놀러 가자 그랬거든요. 시아버지도 시골에서 올라오실 거라고 했고요. 암만 그래도 생신 당일을 넘기는 건 서운해하실 건수 같아서 제가 저녁 생신상 차려서 같이 드시자고 하니까 거절 안 하시더라고요. 반색하시는 눈치이셔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도 잘 해드리고자 했어요. 그날 반찬에서 오후에는 근무 안 했고요. 장 받은 걸로 음식 몇 가지 만들어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원래는 퇴근하고 저녁 7시나 돼야 제가 도착하는 게 예정이었는데 5시에 도착했죠. 별 생각 없이 스페어키로 문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TV가 큰 소리로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온 걸 모르셨나 봐요. 부엌에 인기척이 있었고 달그락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그쪽으로 곧장 향했고요. 그런데 우리 세아가 어쩜 이래 밥 먹는 모습도 예쁠꼬?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곧 저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여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죠. 반찬이 차려져 있었고 밥 공기는 그 여자 앞에만 있었네요. 웬 보리굴비 같은 생선을 시어머니께서 발라주고 계셨는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가르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죠. 귀신이라도 본 듯 놀라시더군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왜긴요. 어머니 생신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놈의 의사 며느리 포기 못하셨나 봐요. 어이, 거기 의사님.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자꾸 뭘 상식하게 구세요? 제가 빈정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외치셨죠. 그래, 내가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구나. 그러니까 우리 새아가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뭐라고요? 새아가? 어머니,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죠. 본인 아들한테 저랑 이혼하라고 하세요. 저 치워버리시고 의사 며느리 들이시라고요. 본인 아들? 너는 그 말하는 싸가지가 영영 글러먹었어. 내 아들이 너한테 콩깍지만 안 씌었어도. 그 콩깍지 제가 벗겨낼 테니까 지금 전화하시라고요. 이 기회 놓치실 거예요? 이봐요, 의사님. 내 남편 사랑해요? 그거 진심이에요? 제가 큰 소리로 묻자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도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위풍당당해지셔서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착한 우리 아들, 이 엄마 소원 좀 들어다오. 엄마 생일날 소원도 안 들어주는 불효자가 될 거 아니지? 엄마는 더 이상 가짜는 며느리 꼴 보고 싶지 않구나. 어엿하고 품이 넘치는 의사 며느리를 새로 보고 싶어. 제가 시어머니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저도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야, 네 엄마가 또 불륜녀 만나서 징가징가 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와 있어. 내가 네 엄마 간수 잘하라고 분명히 경고했었지. 이혼해.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였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네 엄마라고 할 수 있냐면서 발작을 하더군요. 하여간의 효자였어요.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하늘 같은 서방한테 약어리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당장이라도 저를 때리실 기세였고요. 감히 우리 아들한테 야라고 해?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그딴 식으로 불러? 이 천하에 빌어먹으려나. 제가 전화 끊고 휴대폰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할망구라고 불러드릴까요? 할망구, 잘 들으세요? 저 여자는 의사도 뭣도 아니에요. 전문직이기는 하죠.
꽃뱀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이 벼락 맞을 년이 감히 어디서 나를 할망구라고. 자, 잠깐. 뭐라고? 의사가 아니야? 꽃뱀? 어? 너 지금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새며느리로 들이실 분이 어느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지 않겠어요? 가족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아셔야겠고요. 이제 한 가족으로 드릴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잘 지내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여자 쪽을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하마터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다 놓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과 한 가족으로 오래 살 뻔했는데 덕분에 이혼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꽃뱀도 유익할 때가 있네요. 제가 폭탄 발언을 던지자 진작 안색이 창백해져 있었던 그 여자가 발끈해서는 벌떡 일어났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향해 추궁을 시작하셨죠. 세아가,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아니지? 그치? 시어머니의 떨리는 음성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가져왔던 음식을 바리바리 다시 차에 싣고 집으로 가는 동안 웃음이 계속 나오더군요. 집에 가자마자 저는 제 짐을 챙겼고요. 남편이 왔을 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재산 분할 얘기부터 꺼냈네요. 이 집의 시세 반을 현금으로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떨어져 나가줄게. 바람 피운 불륜남 주제에 설마 이해 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더 털어먹지 않은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 앞에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불륜 증거 그간 안 버리고 모아뒀으니 그냥 그걸 토대로 이혼 소송 걸어도 저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일련의 사건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개입하셨고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원했던 조건들만큼 받아냈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 소송 걸었습니다. 그 정신나간 여자한테서 당연히 따로 받아낼 셈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그 여자는 의사가 아니었고 남의 등이나 처먹으며 살아온 작자였어요. 전 시어머니께 연락이 몇 번이 왔으나 안 받았고 그냥 차단했습니다. 몇 달 뒤에 전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전 시어머니는 이혼을 당하셨더군요. 전 남편은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면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떼를 써댔지만 아무 감흥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소름이 돋는 제 자신을 느끼며 단호하게 끊어냈네요. 결혼 전부터 음습한 점이 있었던 남자였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석이 많았는데 굳이 결혼 생활을 끌었던 제 과거가 우스웠을 따름이에요.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줬어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어떤 고충이 있든 친정 식구들한테 상담하지 않았던 것부터 이렇게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저는 먼저 친정 식구들한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각자 알아서 산다는 주의를 가진 가족이었지만 그래도 남보다 가깝고 끈끈한 게 가족 같아서요. 전 시어머니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시든 전 남편은 자기 모친이랍시고 무조건 편을 들었었죠. 그 모습이 인상 깊었나 봐요. 저도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어진 걸 보면 말이죠. 희한하게 제가 먼저 다가갔더니 친정 식구들도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점차 소통이 활발해졌답니다. 가족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개했던 결혼 생활, 그걸 청산하면서 얻은 최고의 수확은 제 가족의 풍경이 변한 게 아닐까 싶네요.